자, 예. 2.4절 이제 선형 음파 방정식의 해석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까 매질에 관련된 파동 방정식을 배웠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음원도 있고 그다음에 경계 조건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음원도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경계 조건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매질에 관련된 파동 방정식이 세트로 3종 세트가 이렇게 3일체가 딱 되면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네. 네, 맞죠. 지금까지 음파의 전파 현상을 지배하는 물리량들, 즉 음압, 밀도, 속도 이 세 가지 물리량들이 서로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고, 음향 에너지와 인텐시티가 서로 어떠한 물리적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다음으로 이러한 물리량들의 단위가 인간의 인지, 즉 청음과 관련이 있으므로 청감 기관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와 소리의 주파수별 단위, 그리고 크기에 대한 단위를 2.3절에서 소개하였다. 2.4절은 이러한 소리들이 공간상에 전파할 때 이 현상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과정의 목적은 음파의 전파 현상을 이해하는 최선의 방법이 수학적 방법임을 암시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수학이 가지고 있는 논리성을 이용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소리의 전파 현상을 이해하려 하는 데 있다. 사실 수학적 접근 방법은 실제적 문제의 정확한 예측에 있어서 부족함을 드러내지만 이를 통한 방법은 현상의 궁극적 이해의 기본이 된다. 2.1절에서 살펴본 선형 음파 방정식은 압축성 유체, 즉 매질을 통해 전파하는 파동의 특성을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음파 방정식은 기본적인 매질의 운동 특성을 표현할 뿐 소리를 발생시키는 음원이나 공간을 형성하고 있는 경계면과 같이 매질의 특성과 관계없는 외부적인 제약 조건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형 음파 방정식에서 음원이 들어가고 나면 안 풀려.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청음자의 위치가 음원에 가까이 붙으면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이제 그런 어떤 이렇게 맹점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음원을 따로 정의해야 되고 경계면을 따로 정의가 추가적인 그 조건이 더 들어가줘야 된다. 예를 들면 앞서 살펴보았던 1차원 관 속에서 전파하는 음파, 즉 식 2.1.1 혹은 식 2.1.3으로 표현되는 음파들은 모두 선형 음파 방정식을 만족하지만 선형 음파 방정식만으로는 두 음파를 구별할 수 없다. 따라서 전파하는 음파를 수학적으로 완전하게 혹은 유일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음원이나 방해 경계를 표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초기 조건, 경계 조건 이런 이야기 나는 거예요. 초기 조건은 음원이겠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경계 조건은 이제 그 바운더리 조건, 바운더리 컨디션. 이게 2.5는 거랑 똑같아. 초기 조건이 뭐냐? 사주를 보는 거야. 몇 년, 몇 월, 며칠 날로 태어난 거 보고 있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경계 조건은 뭐냐? 관상을 보는 거지. 현재 이 양반이 좀 상태가 멜랑꼬리한지 이제 보면 이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는 거지. 동쪽으로 가지 마라. 막 이렇게. 이게 그 운동 방정식에서 보면 운동 방정식이란 뭐냐 그러면 내가 초기 조건을 알고 현재 조건을 알면 미래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모든 건 다 그걸 푸는 거잖아. 우리가 달에다가 로켓 쏘는 것들도 그런 거 아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초기 조건, 경계 조건, 이제 매질에 대한 상태 세 개만 알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 보고 사주 보고 관성 보고 나면 이제 대충 다 알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주장을 해, 전대에서는. 먼저 음파를 발생시키는 원인인 음원을 표현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음파를 발생시키는 원리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표면의 속도를 변화시켜 소리를 발생시키는 속도 음원과 압력을 변화시킴으로써 소리를 방사하는 압력 음원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거는 이게 전압원이냐 전류원이냐를 가지고 구분하는 거랑 똑같은 방식이야. 전류원으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커런트 소스로 해가지고 커런트를 흘려주는 거 요걸로 이제 회로를 구성할 건지, 아니면 전압을 그걸 할 건지 그런 거에 따라서 푸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금 스피커는 정전압이고 전류 구동 방식이라. 아까 F는 BLI라는 네. 그렇죠? F는 BLI라는 공식에 의해서 로렌츠 폴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 구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I가 따라서 전류니까 방향이 있죠. 그 방향이 있으니까 스피커도 위아래로 움직일 거잖아. 방향을 거꾸로 주면 이렇게 갔다가 바로 주면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전류가 벡터 값이라는 거지. 방향이 있는. 그러니까 이 전류의 크기에 따라서 전류가 커지면 BLI가 커지니까 힘이 커지는 거잖아. 그럼 소리가 커진다고. 그러니까 전압은 일정해야 되고 모든 주파수에도 전압이 일정하면 어쨌든 나중에 똑같은 힘이 작용한다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정전압 전류 방식. 그래서 우리가
1W다 그러면 뭐 2.83V를 건다 그러잖아. 모든 주파수에도 2.83V를 걸면 전부 다 1W가 되는 거지. 근데 생각하면 왜 전압을 고정을 시키지? 전류를 고정시킬 수도 있잖아. 전부 다 1A를 할 때. 그거는 이제 컨덴서 같은 방식은 또 다른 방식이지. 그러면 정전류 전압 고동 방식이야. 전류를 이쪽으로 해주고 전압을 가지고 고동시키는 방식으로 갈 수 있는 거지. 근데 우리가 쓰는 지금 그 스피커 같은 경우는 전류 고동 방식이기 때문에 임피던스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전압, 그 정전압 전류 고동 방식이 더 맞으니까. 그것도 깊이 들어가면 되게 어려운 개념인데 그냥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우리가 사는 것들은 로렌츠 폴스를 이용을 하는 거고, F는 BLI인 거고, I에 의해서 전류 고동 방식이다. 그래서 전압을 고정을 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만들어줄 때도 뭐 커런트 소스가 있고 볼티지 소스가 있다. 그러니까 압력 소스가 있고 압력 음원이 있고 속도 음원이 있을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좀 내가 오디오 쪽으로 이렇게 막 관심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항상 그 기계적인 영상하고 전기적인 영상을 같이 보면 되게 편해요. 저는 제 사부한테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왜냐면 우리 사부는 자체 과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모든 걸 맞춰나오러 가지고 이렇게 다 이야기했는데 그게 되게 좋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원래의 현상 그게 아니에요. 원래는 물리적인 현상인데 근데 두 개 같이 할 필요 있어. 아, 전압하고 음압하고 같고 전류하고 속도하고 같고 이런 식으로 소리 보면서 이때는 와티지가 어떻게 되고 여기는 어떻게 되고 이게 그 전압 소스, 전류 소스 이런 거에 따라서 나중에 이게 뭐 압력이 이렇게 뭐 이게 아까 단단한 벽을 만나면 있잖아요. 속도가 빵이 되지. 속도가 빵이 되는 것들은 전류가 안 흐르는 거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오픈 서큐트하고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이게 완전히 허당이 돼 있다. 그러면 이게 속도는 이제 막 커지고 있잖아요. 속도는 커지고 전압이 확 줄어드는 조건이다. 그러면 이게 전류가 잘 흐르는 조건이잖아. 그러면 오픈 근데 그 쇼트 서큐트 있잖아. 쇼트가 되면 전류가 확 잘 흐르잖아요. 붙어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회로적으로 보면 쇼트가 되어 있는 서킷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런 걸로 가지고 회로로 음영을 푸고 막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요. 그게 되게 재밌어. 이해가요? 뭐 그런 게 있어. 뭐 이해는 안 가도 돼. 일단 그런 게 있다. 뭐 저는 알겠습니다. 네, 읽으십시오. 간단한 경우의 예로 경계면이 존재하지 않는, 즉 무한히 펼쳐진 1차원 공간에 속도 음원이 존재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속도 음원은 속도를 발생시킴으로써 주변 매질의 질량 변화를 유발하는 음원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2.1절의 식 13, 14로 표현된 질량 보존식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수정되어 나타난다. 식 1. 여기서 Q는 QXT는 속도 음원이 X 위치에서 발생시키는 단위 최적당 최적 속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식 1의 우변의 마지막 항은 음원이 미소 유체의 단위 최적당 단위 시간에 공급하는 질량을 표현하고 있다. 정리하면 식 1은 음원을 포함하는 미소 유체의 단위 시간당 질량 변화는 음원이 공급하는 질량에 따라 증가하고 미소 유체 표면을 통해 빠져나가는 질량만큼 감소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 새로운 질량 보존식에 상태 방정식 및 선형 오일러 방정식을 대입하면 음원의 존재로 인해 변화된 형태의 음파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여기 시기를 보면 이전 같은 경우에는 로제르 Q라는 값이 없었잖아, 그렇지? 그런 오늘 방식에서는 그렇지? 네. D로 DT는 마이너스 뭐 로제르 DU DX 여기서 끝이었잖아. 네. 근데 음원이 들어간 거야. 로제르 Q라는 거. 로는 뭐예요? 밀도죠. 네. Q는 볼륨 밸런스라고 그랬잖아. 단위 최적당 속도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단위 최적당 속도에다가 밀도를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얼마만큼 질량을 있잖아. 단위 최적당 밀어내는가 하는 거. 이게 이제 운동 광역식에서 뭐 이야기하는 거지. 이게 이제 질량을 공급해주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라고. 단위 시간당.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속도 음원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음원이 들어가 있는 거지. 로제르 Q가 속도 음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음원통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그럼 아까 그 앞에 그 로제르 Q 빼고 앞에 있는 것들은 아까 이제 그 파동 방정식에서 나온 거였는데 네. 뒤에 플러스 로제르 Q가 들어가는 바람에 이게 이제 음원까지 포함된 파동 방정식이 되버렸다. 알겠어요? 네. 즉 즉, 식 2와 같이 쓸 수 있다. 식 2의 우변은 밀도와 최적 가속도를 곱한 양이므로 음원이 매질에 작용하는 총 관성력을 나타낸다. 주파수 영역에서의 해를 생각하여 보면, 즉 식 3이라면 식 2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식 2가 이게 우리가 아까는 우리 이제 그 왼쪽 터만 했었잖아. 우리 잠깐만요. 우리가 아까 요거만 했었잖아. 네. 요거는 C 제곱분의 1
D 스퀘어 P에 DT 스퀘어 이렇게 있는 게 이게 아까 그 관에서의 선형. 이게 없는 틈이 상대방이 있었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이제 요게 다 들어온 거지. 이게 뭐냐고 하면 이게 Q의 시간의 미분에다가 밀도가 곱해진 거잖아요, 그렇지? 이게 이제 밀도와 최적 각도가 곱한 행위니까 이게 총관성력이 된다고. 저는 어떤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그 힘이라고 해야 되나 관성력이니까 힘이 더 더해진 거라. 저게 음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하십시오. 네. 식4 여기서 fx는 식2의 우변의 관성력을 축약하여 표현한 것이다. 식2와 식4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음원의 존재로 인해 음파 방정식의 우변이 0이 아닌 값을 가진다는 것이다. 자, 잠깐만. 여기서 올라가 보시겠어요? 여기서 보면 갑자기 K가 왜 튀어나오냐고 하면 얘를 미분을 해보면 오메가 제곱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미분해주면. 그러면 이게 아까 C제곱 올라가 보면 C제곱이 있었지. C제곱 있잖아요. 그렇죠? C제곱분에 오메가가 떨어지면 C제곱분에 오메가 제곱은 K제곱이잖아요. 그래서 K가 들어오는 거예요. 요거를 넣어가지고 풀어보면 돼요. 그래서 오메가는 CK에서 이제 K가 갑자기 나온 거라고. 그 C가 날아가 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공간 주파수에 대한 표현이 나오고. 왜냐면 여기서 왜 공간 주파수를 4분에서 왜 보냐면 이제 팍 퍼져나가는 우리가 이제 그게 관심이 있으니까 소리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식 2와 식 4로부터 읽어보세요. 네, 알 수 있는 사실은 음원의 존재로 인해 음파 방정식의 우변이 0이 아닌 값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음파 방정식의 우변이 0이 아닌 경우에 이를 비동차 지배 방정식이라 하며 0의 값을 가지게 될 때를 동차 지배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주의할 점은 식4는 오직 음원이 존재하는 위치에서만 비동차 형태로 나타나며 음원의 위치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는 동차 지배 방정식의 형태가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음원이 특정 위치 x0에 위치하는 점음원이라면 식4의 우변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식5, 네. 식5 보면 이제 델타 펑션이라는 게 나오죠. 이게 디렉 델타라는 펑션인데 이게 델타에 x-x0가 되어 있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x에 x0 값이 들어가면 델타라는 말 이리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빵이에요. 이런 아주 특이한 함수를 우리가 델타 펑션이라고 해요. 여기. 이 x가 x0가 될 때면 여기 0이 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델타 제로는 항상 1이 값이 나와. 그게 다른 어떤 값이 같더라도 아무 값도 안 나와. 이런 특이한 함수를 한다. 그래서 보니까 델타 x 마이너스 x0는 디락 델타 함수라고 한다. 디락 델타 함수는 굉장히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성,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시간이나 공간이나 다. 여기서 식6이 있죠, 그렇죠? 식6에서 보면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델타 x 마이너스 x0가 dx가 적분을 다 하잖아. 네. 근데 1밖에 안 나오지. 왜 1밖에 안 나오냐? x가 x0일 때만 1밖에 안 나오고 다른 것들은 대봐도 다 꽝이니까 다 0이니까 어쩌다 1밖에 안 나와. 그래서 이거는 x가 x0가 아닐 때는 이거 다 0이 돼버리니까. 지가 x하고 x를 같을 때만 1이 나오는 거야. 뭐 무한정 다 돼봤자 반짝 꽝이라는 거야. x가 0일 때만 의미가 없고 다른 건 0이 없어지는 거지. 자, 이건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읽어. 식6을 만족한다. 만일 음원이 유한한 구간 L0 내에만 존재한다면 보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식7, 이를 3차원의 경우에 대하여 확장하면 식8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R0와 V0는 각각 음원의 위치와 음원이 속한 최적을 나타낸다. 정리하면 음원이 존재함으로 인해 2.1절에서 살펴본 매질 운동의 역학적 관계는 음원의 위치에서 더 이상 성립하지 않으며 따라서 식8과 같이 음파 방정식의 우변의 비동차인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음원의 위치에다가 수음점을 가까이 가보면 아까 우리가 반응방식 성립이 안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아주 특이한 해가 내가 수음점이 음원의 위치에 가까우면 값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길 때 값을 특별히 하나 지정을 해준다. 그게 아까 델타 함수로 가지고 거길 때는 다른 값이 나오게끔 하고 나머지는 이제 아까 그 동차 방정식 그대로 다 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반응 방정식을 다 풀 수 있다는 얘기.
그 박사 그 의미가 그럼 x-x0가 같다라는 의미가 아까 그 수음점이랑 위치, 음원이 수음점 위치까지 같아지는 게 네, 그런 물리적 의미가 있는. 네, 이게 나중에 2.5절에서도 또 그 이야기가 나와. 왜냐 그러면 음원이 그러니까 수음점이죠. 음원의 위치를 가까이 가버리면 갑자기 이 무게가 갑자기 무한대로 터야 되거든, 수식이. 그 무한대가 어디 있어?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다고. 네. 그때 이제 아까 그린 남선의 이야기 여기서는 다른 값을 가진다고 정의를 하고 그 외에는 다 맞는 거지. 그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네. 다음으로부터. 네, 다음으로 공간의 경계 조건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만일 공간이 어떤 경계로 둘러싸여 있으면 그 해는 음파 방정식과 함께 경계의 물리적 특성을 만족해야 한다. 1차원의 경우에 이러한 경계의 특성, 즉 경계 조건을 표현하면 식 1.2.10에서 살펴보았듯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일반화하여 나타낼 수 있다. 19. 여기서 하첨자 0과 L은 각각 x는 0, L에서의 경계임을 의미한다. 식 9의 경계 조건이 의미하는 바를 음미하기 위해 몇 가지 대표적인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자. 먼저 베타는 0인 경우, 식 10과 같이 경계에서의 음합을 규정짓는 조건이 되며 이와 같이 경계에서 어떠한 값을 지정하는 형태의 조건을 디리크레트 경계 조건이라 통칭한다. 한편 알파는 0인 경우에는 식 11과 같이 주어지며 식 11은 경계면이 일정한 속도로 진동하는 피스톤과 같은 물리적 상황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P가 제로, 아까 베타가 0인 경우도 있고 알파가 0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러면 알파는 0인 게 뭐고 베타가 0이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베타가 0이 돼버리면 프레셔밖에 안 남잖아, 그렇죠? 프레셔가 알파분의 감마 이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알파가 0인 경우는 U밖에 안 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경계면이 일정한 속도로 진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음원인데 이게 속도로 막 이렇게 진행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로 알파는 0인 조건이 되는 거지. 아니면 속도가 없이 압력만 이렇게 형성되는 그런 어떤 바운더리를 만들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속도로 이렇게 떨고 있는 그런 바운더리를 만들 수도 있는 거다. 여러 가지 바운더리, 아니면 이 두 개가 다 섞여 있는 걸로 내가 바운더리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럼 이런 거지. 내가 아주 막 딱딱한 벽이야. 안 움직여, 저기야. 이거 너무 딱딱한 벽. 그러면 이거는 속도는 빵일 거잖아. 그죠? 이 콘크리트 움직일 일은 없으니까. 네. 그러면 압력만 있겠죠. 네. 이런 조건도 있고, 뭐 허당이야. 술술 하고 있는. 그치? 그게 꼭 피스톤이 운동하는 거랑 비슷한 형태로 나올 거잖아. 그렇게 돼 있는 경계면도 있을 거잖아. 아니면 그 사이에 뭐 이렇게 폴리우레탄 같은 게 있다. 아니면 이런 유리다 이런 것 같은 적당히 질량도 있고, 적당하게 탄성도 있고, 적당히 마찰력도 있는 이런 벽일 수도 있는 거잖아. 이제 이런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경계 조건이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죠? 개념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벽이 있는데 강체벽이 있을 수도 있고 허당벽이 있을 수도 있고 적당하게 울면서 봐요. 내가 여기에 이 음악 뿅 들어갔잖아. 여기에 소리가 들려. 그럼 이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여기 왜 소리가 들리지? 이게 무한대였다고 보네. 벽이 떨어. 그치? 딱 그거야. 여기서 내가 음원을 내줬는데 이게 소리가 들린다는 것들은 이 에너지가 결국은 이 벽이 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벽을 내가 만져봤는데 떤다. 그럼 이쪽에는 반드시 소음이 있는 거야. 얘가 떨면 얘를 떨게 되고 얘가 떨게 되면 얘가 다시 2차 음원이 되겠죠. 그쵸? 다 스피커가 된다. 그럼 여기 소리가 나는 거거든. 벽이 아무리 재봐도 속도가 이게 빵이다. 그럼 이쪽으로 넘어올 수가 없겠지. 에너지가 안 넘어온 거니까. 그치? 그런 거잖아. 그래서 이게 안 떨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질량을 굉장히 무겁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나중에 보면 3장에 보면 질량벽 이야기가 나와요. 질량을 무조건 무겁게 하는 게 차원벽으로서 짱이야. 아무리 가벼운 거 이렇게 해봤자 의미가 없어. 무조건 무거운 걸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좀 더 있는 게, 그럼 이게 질량만 한다고 되는 건데, 이게 또 나중에 이 어떤 오메가라는 파장이 되는데, 이게 파장이 딱 해필이면 요만, 이 반파장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 둘의 경계 조건이 딱 맞지? 그럼 이 주파수는 있잖아. 이 주파수는 되게 잘 넘어가. 또 언제 더 잘 넘어가냐? 이것도 잘 넘어가겠지? 이거 2차. 어느 특정 주파수에 2차, 3차, 4차는 잘 넘어간다고. 왜? 이 경계 조건이 딱 맞잖아. 우리는 이제 바운더리 조건이 준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0. 이렇게 되는 조건이나 이렇게 조건이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소리는 잘 넘어가. 이 사이에 있는 것도 또 안 넘어가겠지. 그러면 이는 공린 주파수 또 넘어가는 거야.
이런 게 있다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얘가 또 이렇게 밴딩 웨이브를 굽힌파가 존재한다. 그럼 이 주파수도 또 넘어가겠지. 그렇지? 그다음 웃기는 건 나중에 경사입사 같은 건 더 웃겨. 경사입사 보면 이렇게 반사되는 것도 있지만 이게 넘어가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이게 꺾여서 가잖아. 그렇지? 꺾여서 가는데 어느 순 각도가 되면 여기로 가는 게 있어. 스넬 법칙이 해가지고 빛을 쏴보면 이렇게 휘어져서 가잖아요. 근데 어느 각도가 되면 갑자기 빛이 밑에 없고 그 수면을 따라서 옆으로 가버리는 각도가 나오잖아. 크리티컬 앵글이라 그래야 돼. 임계각도 이렇게. 실험 안 해봤어요? 이 레이저 비춰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어느 각도가 이렇게 돼버리면 밑으로 하나도 안 가. 이렇게 하는 게 있다. 그렇게 해도 이게 투과가 안 되겠지. 투과 안 되려면 연대 일로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나중에 나와. 내가 이 이야기 왜인지 모르겠어. 어쨌든 이런 경계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이게 나중에 그 파동이 전파 이런 거 설명이 된다는 얘기. 이게 3년까지 다 다루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3년까지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네. 오늘 이장하지만 다음 주 되면 이거 이제 이 이야기 나올 거예요. 스넬의 법칙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걸 아직 이게 스넬의 법칙이에서 뭐 델타분이 하면 사인 세타가 어떻게 그건 몰랐대. 어느 특정 각도가 되니까 안 넘어가는 게 그런 게 있다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알면 더 좋지.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수식으로 풀 수만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네. 합시다. 예. 입자 속도의 시간 변화가 음압의 공간 미분값에 비례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음압의 공간 미분값을 지정하는 경계 조건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물리량의 공간 미분값이 지정되는 형태의 경계 조건을 노이만 경계 조건이라 한다. 반면에 R은 0인 경우에는 감마. 예. 죄송합니다. 감마는 0인 경우에는 식 12, 식 13으로서 음압과 속도에 비인 임피던스가 조건식으로 주어지게 된다. 식 12와 같이 우변이 0이 되는 경우를 동차 경계 조건이라 하고 식 10 혹은 11과 같은 경우를 비동차 경계 조건이라고 한다. 비동차 경계 조건은 외부의 입력에 관계없이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요소가 경계에 존재함을 나타내며 동차 경계 조건은 외부의 입력에 대해 경계가 보이는 반응으로 정의되는 수동적인 조건을 뜻한다. 보다 일반적인 3차원 음정의 경우에 대해 식 12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식 14. 여기서 S0는 그림 2.4.1에 나타낸 것과 같이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임의의 표면을 말하며 U는 그 표면의 수직인 공간 내부 방향으로의 입자 속도를 나타낸다. 대개 식 9와 같은 비동차 경계 조건 형태의 기술 방법이 보다 일반적이지만 수학적으로 비동차 경계 조건은 동차 경계 조건과 비동차 지배 방정식의 형태로 변환될 수 있다. 따라서 본절에서는 비동차 지배 방정식과 동차 경계 조건으로 주어지는 문제, 즉 식 7, 식 12로 정의되는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을 다루기로 한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석하는 데 널리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로 고유 모드를 통하여 해를 표현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앞서 풀이의 급수로 임의의 파형을 표현할 수 있음을 보인 것과 같이 고유 모드를 사용하는 방법 역시 주어진 조건에 비해 좀 더 일반적인 함수들을 조합함으로써 조건을 만족하는 해를 찾는 방법이다. 이게 고유 모드를 가지고 해를 구하는 방법하고 나중에는 이제 그린스 펑션이 가지고 공간에 대한 임펄스 응답으로 측정하는 두 가지가 나누거든요. 이거를 이 책을 따라가다 보면 절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어. 이게 너무 어려운 수학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간단히 보면 내가 어제 또 읽어보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줄까 했는데 이제 이런 거야. 이 룸이 이렇게 있어. 그렇죠? 이 룸이 있으면 요거에 관련된 룸 모드는 딱 정해져 있죠. 네. 그렇죠? 요렇게 되는 거겠죠. 이 경계 조건이 이게 만약에 이제 입자 속도라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이 0이 되고 입자 속도가 가운데는 110인데 이렇게 될 거잖아. 이 끝은 그 바운더리 조건에서 끝은 입자 속도는 빵이 돼야 되지. 네. 벽이 있으니까 벽에서 움직일 수는 없잖아. 그렇지? 대신 이거를 압력으로 표시하면 요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치? 네. 여기 압력이 크고 얘는 압력이 작고 이런 걸로. 그치? 근데 요렇게 생긴 것도 있고 뭐 요렇게 생긴 것도 있고 뭐 요렇게 생긴 것도 이런 것들은 다 생길 수 있을 거잖아. 요 두 사이에서는. 그치? 그럼 이게 뭐 1Hz라 그러면 뭐 100Hz라 그러면 이 두 번째는 200Hz고 300, 400이 다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갈 거잖아. 그러면 요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요 사이도
이렇게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색깔을 바꾸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생길 수 있을 거고 또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길 수 있잖아, 그렇지? 네. 이런 것들이 다 생길 수가 있다고. 이게 이제 하나의 고유 이게 이 아이겐 프리퀀시 고유 주파수인 거예요. 이렇게 생기는 고유 주파수 이렇게 고유 주파수 생기는 거지. 입체적이라 그러면 위아래도 생기겠죠, 그렇죠?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게 다 생기는 거야. 이게 여기서 말하는 고유 모드를 이야기하는 거야. 요거 하고 한 개 더 있어야 되지. 뭐냐? 음을 어디다 놓는 거야? 이제 이거 같이 봐야 된다고. 이렇게 생기고 있는데 방이 이렇게 생겼는데 내가 분명히 얘는 이렇게 이러면 있어,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만약에 하필 여기다 음을 내가 스피커를 놨다고 볼게. 그러면 이 모드가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모드는 없지. 원래는 이게 뭐 100, 200, 300, 100 다 있었는데 스피커를 딱 가운데 놓으면 이거는 생길 수가 없다고. 그러면 요거는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있습니다. 이거 생길 수 있지. 얘는 내가 밀어주는데 이게 잘 움직이는 거니까. 얘는 밀어주는데 얘는 스탑이 되는 조건이야. 그럼 이게 생길 수가 없는 거잖아. 나는 밀어주고 있는데 얘는 정지가 돼야만 이 소리가 날 수 있어. 그러면 소리가 안 생길 거잖아. 그럼 이거는 고유 모드에서는 생길 수 있지만 내가 지금 있는 어떤 음원의 위치에서는 생길 수가 없는 조건이야. 이런 것들은 안 생긴다고. 그래서 이 두 개가 이 두 가지 동시에 만족시키는 조건을 해가지고 다 풀어보는 게 지금 이게 말하는 고유 모드로 푸는 방식이야. 얘가 갖고 있는 모든 고유 모드를 다 이렇게 다 집합을 시킨 다음에 음원의 위치에서 빠질 거니까 다 빼고 나면 나머지는 이제 반응이 될 거잖아. 그걸로 해가지고 여기 있는 문 모드를 해석하는 방식이 있겠지. 그 방법이 바로 고유 모드를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그 그리스 펑션을 해가지고 하는 것들은 뭐냐, 인풋 응답 가지고 톡 해가지고 인풋 응답을 탁 줘가지고 쫙 측정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싹 다 생기는 거겠지. 어느 한 지점에서 있잖아요. 탁 집으면 톡 집으면 다 알겠느니라. 그래서 딱 갖고 오는 게 그리스 펑션을 이용하는 거야. 인풋 응답 측정 방법이에요. 그리고 윅 해가지고 뭐 아니면 총 빵 싸가지고 찾는 거 있잖아요. 1시간 찾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찾는 방법도 있고 그건 그리스 펑션을 이용하는 방식인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려! 네가 내줄 수 있는 거 경계 조건을 만족하는 거 야 다 그려봐봐. 이렇게 싹 다 쫙 대중해서 내가 음원을 갖다 코드에 놔준다 그러면 다 생기겠죠. 코드에 놔주면 그렇지? 그래서 코드에 다 생긴다. 근데 여기서 어느 되면 이제 거기서 이제 만족이 안 시키는 것들 다 빼. 야 너는 생길 수가 없어. 다 빼고 나면 나머지만 가지고도 이 시스템을 기술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 써봐서 아는 것들도 있고 해석해가지고 아는 방법도 있을 거잖아. 이게 바로 고유 모드가 그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 가지 뭐 푸사이도 나오고 뭐 난리 불수를 치는데 다 그걸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지금. 네. 위와 같은 문제를 해석하는 데 널리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로 고유 모드를 통하여 해를 표현할 방법을 들 수 있다. 앞서 풀이의 급수로 임의의 파형을 표현할 수도 있음을 보인 것과 같이 고유 모드를 사용하는 방법 역시 주어진 조건에 비해 좀 더 일반적인 함수들을 조합함으로써 조건을 만족하는 해를 찾는 방법이다.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 경계 조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구체적으로는 지배방정식의 형태, 즉 식15를 만족하고 식12의 경계 조건, 식16을 만족하는 해들을 조합하여 최종적으로 식7의 비동차 지배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를 찾는다. 식15와 16의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를 고유함수 혹은 고유모드라고 하며 고유모드가 식15와 같은 지배방정식의 형태를 만족하기 위해서 도입되는 상수 kn을 고유치라 한다. 특별히 알파는 0인 경우, 즉 강체 경계 조건인 경우를 살펴보면 리지도 보래요. 벽이 굉장히 단단한 거 있죠. 절대 안 움직이는 거. 식17과 같고 베타는 0인 경우 그러니까 당연히 코사인으로 나오겠지, 그렇지? 코사인 압력은 맥시멈이 됐었잖아, 그렇지? 벽에서. 그랬잖아. 있겠습니다. n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주어진다. 식18 이렇게 고유 모드의 합으로 일반 해를 구하는 방법을 모드 해석법이라 부르기도 한다. 고유 모드를 사용하여 해석하는 방법의 장점은 고유 모드들의 선형 조합 역시 경계 조건을 만족한다는 데 있다. 즉 앞서 살펴보았던 1차원의 경우에 고유 모드의 선형 조합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며 식19는 항상 식16의 경계 조건을 만족할 것임은 자명하다. 고유 모드로 일반 해를 구하는 문제는 식19로 표현된 수많은 해 중 식7을 만족하는 해, 즉 각 고유 모드들의 기여도를 찾는 문제라 볼 수 있다. 각 고유 모드의 기여도 찾는 거하고
푸리의 시리즈에서 개수값 찾는 거랑 똑같은 거야. 우리 스펙트럼 법에게 네. 어느 주파수가 얼마가 튀어나온 거 있잖아, 그치? 그걸 우리 가지고 에너지 값 보는 거잖아, 그치? 그거 찾는 건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고유 모드를 하나 하는 게 소리가 하나 녹음을 했는데 그걸 갖다가 푸리 에너지로 쭉 해가지고 각각의 주파수가 얼마나 크게 들어야지 보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그거는 이제 각각의 주파수별로 보는 거, 이거는 각각의 모드별로 있잖아. 각각의 모드가 얼마나 기여도 있는 그렇게 해가지고 보는 거 재는 방법이 똑같은 거라고. 지금 이거 이 고유 모드를 해가지고 푸는 것들은 프리 에너지랑 우리가 FFT 해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라는 거지. 개념적으로 본다고. 더 읽겠습니다. 예를 들어 식 5와 같이 공간상의 한 지점에 음원이 존재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고유 모드들의 직교성, 즉 식 20, 21과 식 7, 15, 19를 이용하여 각 모드들의 기여도를 구하면 식 22가 된다. 여기서 스타는 복소함수의 공액 복소수를 나타낸다. 이상과 같은 접근은 어떠한 공간에 존재할 수 있는 음파를 먼저 구하고 음원이 있을 경우 이 음원의 존재 조건을 만족하는 고유 모드들의 기여도를 구하는 전형적인 고유 모드 중첩법에 의한 경계값 문제 해석 방법이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어떠한 공간에 존재할 수 있는 음파를 먼저 구하고 전부 다 구해보는 거야, 그렇지? 아까 이게 구했지, 있어, 그렇지? 그 중에서 음원이 있는 경우 특정한 위치에 음원이 있을 거잖아, 그렇지? 있는 경우 이 음원의 존재 조건을 만족을 하는 고유 모드의 기여도를 구하는 거지. 어떤 건 기여도가 빵이면 그건 없어지는 거겠지, 그렇지? 어떤 건 기여도가 0. 얼마가 될 수도 있고, 어느 것들은 기여도가 1이 될 수도 있는 거 막 생길 거잖아. 아까 여기 있었으면 얘는 기여도는 빵이 되겠지, 이 모드는. 네. E에 대한 AN 값은 0이 될 거라고. 근데 이거는 1이 되겠지. 네. 또 막 나중에는 이것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얼마 정도 값이 막 생길 거잖아. 그 다음에 1과 0 사이에서 막 기여도 값들이 막 나올 거라고. 그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구하면 되는 거라는 거야. 그렇게 하면 그 음파의 파동 방식이 이제 경계 조건하고 있는 어떤 신뢰 조건에서도 다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모드들의 기여도를 구하는 전형적인 고유 모드 중첩법에 의한 경계값 문제 해석 방법이다. 자, 그게 뭐 모르겠지만 대충 이해는 가지고 있죠. 이걸 보면 이해를 가야 돼요. 이 느낌이 중요한 거다. 그 얘기했지만 우리는 수학이 딸리기 때문에 상상력이라도 많이 해서 느낌으로라도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코세라 다 풀 수 있어. 오늘 코세라는 느낌이니까. 안 그래? 박사님, 근데 아까 말씀하신 풀이 같은 경우 이게 A의 n차가 정수배로 올라가는데 이거는 좀 다른 문제. 아니 다른 문제긴 한데 예. 그 부분만 다른 거지. 아, 어쨌든 고유만 개념을. 그러니까 그 녹음을 하면 모든 주파수가 다 포했다 그러면 뭐 모든 주파수를 다 보는 거잖아, 그렇지? 네. 그래 이제 그거는 그런 거고 여기는 같은 경우에는 모든 주파수가 아니고 모든 고유 모드를 싹 다 보고 거기에 대해서 기여도를 갖다가 다 찾아가는 거야. 그 음원의 위치에 따른 기여도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쫙 더하면 된다. 아니 그런 모드 같으면 그 위치에다가 공간 거기에다가 톡 두드리면 쫙 퍼져 나갈 거잖아. 그러면 또 다 알 수도 있다는 거야. 그게 그린스 펑션이라는 거야. 예,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톡 두드려 보면 돼.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 그러니까 있잖아. 두드리면 갑자기 해가 착 열려. 고유 모드가 쫙 나오고. 세상에. 이렇게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네. 재단 쉽게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이거 굉장히 아까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 정도로 멋있는 말 같아. 두드려라 그러면 음파의 파동 방식을 풀 수 있을 것이다. 거지. 자, 하나 봅시다. 경계로 둘러싸인 음장을 해석하는 또 다른 방법은 가진 음원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에 의하여 가능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인 음원 fx에 의한 음장은 식 4와 같이 표현된다. 만일 그림 2.4.2a와 같이 x는 x0에 위치한 점음원에 의해 발생하는 음압을 g x x0라 하면 이 g는 식 23을 만족한다. 이 보면 있잖아. 이 그림 23 여기 있잖아. 여기다가 아니 그림에는 이 부분 있잖아. 이게 뭐야? 이게 아까 방금 여기는 모르겠어요. x가 x0라는 위치에서의 디락 델타를 넣는 거죠. 네. 디락 델타는 그 위치에서 뽕하고 다른 데서 하는 것도 없는 거죠. 그럼 이거랑 같은 거야. 이거 두드려라. 그러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거는 거. 알겠어요? x0 위치에다가 아까 스피커 여기다가 이렇게 한 거라고. 착 그려 나갈 거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다 아느니라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 식 4의 g를 식 23의 p를 곱하고 빼준 다음 x에 대하여 적분하면 식 24와 같고
다시 부분 적분을 하면 식 25와 같이 된다. 변수 x와 x0를 서로 교환하면 식 2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림 2.4.2에 나타난 것과 같이 x는 x0의 크기가 1인 음원이 있는 1차원 음장의 경우 식 26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가 살펴보자. 식 26은 식 27과 같이 표현된다. x는 0, l에서 속도가 0거나 혹은 음압이 0이면 식 27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식 28 혹은 식 29이다. 즉 x에서의 음압은 x0의 위치에서 가해진 크기가 1이고 주파수가 오메가인 가진 음원에 의하여 발생된 음압과 경계에서 반사된 음압의 합이다. 식 27에서 주목할 사실은 우변에 있는 음압 P가 좌변의 음압 P의 경계에서의 값이라는 점이다. 즉 식 27은 구하고자 하는 음압의 경계에서의 값을 알아야 음압을 구할 수 있는 표현이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함수 g는 선형 방정식이 식 23을 만족하는 어떤 것이어도 식 27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이만 경계 조건을 만족하는 g를 선택하거나 디리크레트 경계 조건을 만족하는 g를 선택할 경우 식 27을 보다 간단한 형태로 만들 수 있다. 식 27은 x 지점에서의 음압은 경계에서 발생한 음압 혹은 속도에 의한 기여와 가진 음원에 의한 기여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접근한 방법, 즉 고유 모드를 사용하여 음장을 예측하는 방법과 다른 점은 식 27은 근본적으로 적분 방정식이며 그린 함수 g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아까 이제 그린 함수라고 이야기하는 게 톡 했을 때 있잖아요. 어떤 이제 이렇게 디락델타 함수 를 가정했을 때에 그걸 기본적으로 그렇게 풀어 나간다는 얘기예요. 식 27을 3차원의 경우로 확장하여 보면 식 30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만일 적분 공간 V0 안에 가진 음원 FR0가 없다면 그림 2.4.2b 식 30은 식 31로 표현된다. 야, 이 결론 이제 이 수식 이게 제일 중요한 수식이거든. 이게 어떤 이 적분을 해준다는 얘기겠죠. S0라는 공간에 적분을 해줘. 적분을 해주는데 이 텀하고 이 텀이 있잖아. 이게 이제 모노폴 텀이고 이게 다이폴 텀이야. 이 두 가지 텀이 있어. 그러면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프레셔도 다 알 수 있다는 얘기거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기 뭔가가 뭐 이 감자덩어리 같은 게 있었어. 내가 S0라는 면적을 가지고 요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빙 둘러서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마이크로폰을 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이게 이 면이 이제 S0라는 면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측정을 해. 연락 맞네. 어쨌든 측정을 해. 이게 모노폴 특성이면 무제한성 마이크로 측정하고 양지향성 마이크로폰 가지고 있잖아요. 하면 속도도 측정할 수 있거든. 아니면 두 번 측정해도 돼. 아까 두 번 측정은 뭐라 그랬어요? 오일러의 이퀘이션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쵸? dp dx는 어쩌고저쩌고 로제를 해가지고 있었잖아. 그렇게 해가지고도 이 속도 틈을 구할 수 있다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떤 PR 지점이 있잖아요. 어떤 PR 지점에서도 음압을 다 구할 수 있는 거야. 이게 그 이야기 지금 이게. 내가 스피커가 있는데 니어필드 스캐너 클리펠 있잖아요. 이 빙빙빙빙빙 돌리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그 스피커가 있으면 요 사이를 이렇게 다 재보는 게 이렇게 빙 돌려. 이 면에 스피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면을 다 재요. 이 면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지? 다 재고 나면 여기서 나중에 어느 음압이 1km 바깥에 크기하고 이상을 다 할 수 있는 거지. 파동이 퍼져가는 모양. 근데 당신 여기서 뭘 재냐? 아까 니어필드 스캐너 두 번 재죠. 더블 스캐너 된다고. 한 번 재고 한 번 더 재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속도 텀하고 크기 텀을 다 할 수 있는 거야. 아까 오일러 이퀘이션이 두 개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럼 인텐시티도 알겠지. 어느 방향 날아가는지도 알겠지. 그렇지? 두 번째니까 아까 뭐 있었잖아. P1 플러스 P2에 2를 나눠준 거하고 P1 빼기 P2에 해가지고 뭐 시간 적분해가지고 하는 방법 있었잖아요. 그렇죠? 오일러 이퀘이션 그거 했잖아. 그 두 지점에 여기저기 이 두 개 여기저기 이렇게 보면 된다고. 이 두 개 사이 합하고 참하고 구해보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나중에 이 방향을 얼마만한 크기가 어느 주파수 얼마만한 크기가 어느 방향 날아가는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지. 얼마만한 양으로. 이게 니어필드 스캐너예요. 이 로봇을 가지고 얼마만큼 이 거기가 이렇게 잘 잡아주는 로봇 팔이 이게 관건이겠지. 흔들리면 저때는 흔들리면 안 된다. 근데 못하고 빙빙빙 돌아가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꽝이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이거는 마이크로폰 2개 쓰는 게 아니라 한 개 가지고 2번 내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마이크로폰도 똑같겠지, 동일한 거. 근데 이제 이게 이 지점을 얼마큼 수미리 내에 이렇게 이게 크면 클수록 이게 고주파수 안 맞을 거잖아. 최대한 가까이 붙여야 고주파수 맞을 거잖아, 그렇지? 이렇게 나중에 로봇이 한 바퀴 돌고 그다음에 한 바퀴 더 도는데 진짜 여기서 이 수백 가지 지점에 그 바로 옆에 있는 이 지점을 다 찾아가는 것도 쉽지가 않겠지. 이제 그런 것들이 로봇 공학이 힘든 거지. 로봇 가지고 찾아. 그렇게 해가지고 내보자 아니 약이 연산을 해가지고 이제 그림을 보여주는 거야. 그냥 비싸게 파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린 함수. 그러니까 소면에서 우리가 니어필드, 파필드 있으면 니어필드, 파필드 굉장히 복잡하잖아. 근데 음원 인형 굉장히 가까이 있는 니어필드에서 재면 그 이후에 니어필드, 파필드 있는 것들 다 할 수 있는 거야. 이 바깥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야, 모든 걸. 경계 조건과 음원에 대한 모든 걸 알 수 있다는 의미 건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 이 표면적의 바깥 부분의 모든 걸 알 수 있는 거지. 이 표면적은 반드시 음원을 감싸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표면적 안쪽은 몰라. 네. 그래서 항상 보면 니에플 스캐너 보면 내가 그 안쪽은 블랭크로 돼 있잖아. 이 바깥만 표현해내잖아, 그렇지? 이 바깥쪽에 있는 R 값은 다 알 수 있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적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적분 방식으로 푼다.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헬름홀츠를 안 끼는 데가 없어요. 이 키레폴물츠 이케이션이라고 그래. 인테그랄이다. KH 인테그랄이라고 그래. 이게 지금 그 우리가 스피커 방사 이런 거 할 때 이거는 음향 홀로그래피라는 거 사진을 찍는다 이렇게 해서 바깥으로 어떻게 나가는지 보고 그러면 어느 내가 모르는 어느 그 거리 방향에서의 모든 음악도 다 구해낼 수 있다는 이거거든. 자, 읽어보시죠. 식 30과 31을 일반적으로 키르히오프 헬름홀츠 적분 방정식이라 부른다. 앞서 1차원의 경우 언급하였듯이 이 방정식의 특징 중 하나는 그린 함수 g의 선정이 자유롭다는 것이다. 즉 유도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함수는 식 23을 만족하는 어떤 함수도 될 수 있다. 식 31은 음향 홀로그래피와 경계 요소법의 근간이 되는 식이다. 적분을 하는 면을 직교 좌표계로 표현할 수 있는 면, 즉 평면, 원통형, 구면 등으로 구성하고 그 면에서 음압을 측정한 후 그것을 식 31을 이용하여 예측하고 싶은 위치의 음압을 추측하는 것이 음향 홀로그래피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이다. 그러니까 뭐 평면이든 원통형이든 구면 이런 거를 측정을 해놓고 나면 나중에는 그 바깥에 어떤 장소에서도 내가 음압을 다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리의 방향까지. 따라서 음향 홀로그래피는 측정하지 않은 면의 음향 정보를 알 수 있는 대단히 실질적인 장점이 있다. 이와는 달리 식 31의 적분 면적을 주교 좌표제가 아닌 임의의 작은 면으로 분할하여 측정하지 않은 면 혹은 위치에서의 음향 정보를 예측하는 방법이 경계 요소법의 기본적인 차관점이다. 두 방법 모두 그린 함수의 예측성을 이용하는 것에 그 공통점이 있다. 이 장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지 많이 사실 아마 제일 어려울 거야. 역사상 역대급으로 어려울 텐데. 근데 사실 나도 이게 음향을 가지고 마이크로폰 가지고 녹음하는 사람이면 이게 뭐 인텐시티를 볼 일도 없잖아 우리는. 그리고 뭐 소리가 어디 방에 날아가는지 뭐 룸모드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이제 마이크로폰 여러 군데 이제 보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 어쨌든 사실 공간에 대한 것들이 사실 음향을 내가 죽을 때까지 하는 사람도 파수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 안 해보고 하는 사람 많을 건데 그냥 마이크로폰에 들어오는 압력 정도만 해가지고 그것도 이야기도 어렵지만 어쨌든 그것만 가지고 표현하는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뭐 소리를 나중에 어떻게 보내고 빔포밍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개념적으로도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모르는 거지. 근데 나 같은 경우 이런 뭐 내가 음향 홀로그래피 뭐 장비를 만들어 보지도 사실은 않았고 사용은 좀 해봤지. 클리페 장비 이런 걸 가지고 아니면 아까 이거 비오 센서 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런 걸 인텐시티 프로브 이런 거 좀 사용만 해봤지만 나도 이런 거에서 사실 많이 안 해봤어요. 많이 안 만들어 봤기 때문에. 근데 이거 알고 있으면 되게 좋지. 이게 굉장히 고급 음향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 때려 넣어.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그래서 희한한 거는 내가 어떤 이렇게 이 음원을 감싸는 이 면에서 이렇게 압력을 측정을 하니까 이 바깥에 있는 모든 걸 다 알 수가 있는 이런 방법이 있구나. 야, 이거 개 신기한데? 이런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다.
정리해 봅시다. 시간과 공간상에서 진동하면서 전파하는 음파의 물리적 현상을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모두 해석 방법과 그린 함수 방법이 그것이다. 두 방법 모두 시 공간상의 음파를 선형 음파 방정식과 경계 조건을 만족하는 해를 구하는 면에서는 동일하다. 그렇죠. 어쨌든 선형 음파 방정식이 있고 그건 매질에서 나온다 그랬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경계 조건을 만족하는 해가 있어야 되는 거지. 아까도 선형 음파 방정식 해가지고 경계 조건 하면 막 다 나오지만 또 이번에 위치 해가지고 모두 했었잖아, 그렇지? 모두 해석법은 음파 방정식을 만족하고 경계에서 수동적인 경계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해의 조합으로 음장 내에 어떤 음원이 있을 경우 비동차 파동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 이렇게 하면 지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던데 그럴 거야. 이와는 달리 그린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은 경계면의 선형 음파 방정식을 만족하는 특이 함수를 분포시키고 이들로 형성되는 음장이 경계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음장을 해석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거다. 그러니까 사실 모르더라도 쓰는 데는 별로 크게 문제가 없는 게 이제 알면 더 좋잖아. 어쨌든 그래서 이게 이러이러해서 니어필드 스캐너를 보면서 로봇이 왜 저 짓을 하고 있는지 보니까 저게 이거는 그린 함수를 이용하는 거. 그러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일단 지금 뭐예요? 막 그러면 오빠 그러면 이거는 그린 함수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파동 방정식을 알아? 그러면 그렇지. 자, 이제 2.5점입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선형 음파 방정식에서 우리는 평면파만 지금까지 다뤘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평면파라는 것들은 이 모든 게 이게 그 미상과 굵기가 똑같아 하는 거죠. 그렇지? 근데 이제 그 대표적인 해의 두 번째 아이돌 평면파의 두 번째는 이제 구면파예요. 이게 공호를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공호를 만드는 건 두 가지야. 한 점에서 뭔가 빡 폭발을 하더라도 빡 퍼져나가겠지. 이렇게. 그렇지? 아니면 공이 있는데 공이 이렇게 숨을 쉬어. 공이. 그래도 퍼져나가겠지. 그래서 우리 배울 때는 브리딩 스피어라고 해요. 숨 쉬는 공.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지점에서 빵 뭔가가 화약이 탈때나 우리가 이제 피스톨 터뜨리거나 풍선을 빵 터뜨리거나 하면 임펄스가 딱 나오죠. 그렇죠? 그게 아까 디락 델타 했던 말이에요. 디락. 이제 브리딩 스피어 같은 경우는 내가 주파수를 만들 수가 있겠지, 이렇게.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12밴드 스피커 있잖아요. 스피커 여러 개 달아가지고 우우우 하는 거. 브리딩 스피어를 만들어주는 거지. 여기 가면 12개, 스피커가 12개 달린 오각형을 12개 붙이면 공이 하나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지? 그걸로 가지고 우우우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지? 이제 그런 것들이 브리딩 스피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우리가 이걸 왜 이제 하냐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구면파 아니면 평면파 그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되거든. 멀리 가면 평면파고 가까이 가면 구면파잖아요. 이어필되면 구면파고 멀리 평면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면파 조건하고 평면파 조건만 맞고 근데 이게 그 음파 방정식으로 다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지. 근데 이게 좀 나오겠지만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평면파 조건으로 되어 있는 파동 방정식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구면파로 바로 할 수 있어. 단지 다른 것들은 거리에 따라서 R분의 1로 줄어드는 것밖에 없어. 그 외에는 다 똑같아. 되게 쉽지. 그럼 다 끝났어요, 이거는.